좀 전에 우리 회장님께서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시스템 다이내믹스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셔서 굉장히 저로서도 기쁘고요. 또 학교에 새로운 발전 계기가 될 것 같은 설렘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 시스템 다이내믹스에 대해서 소개해드릴 분야는요. 벤심을 사용해서 시스템 다이내믹스의 분석 도구의 기본을 배우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지금 벤심 다 깔려 있으시다고 했죠? 벤심을 사용할 줄 아시는 분 혹시 있으십니까? 지금 한 분도 안 계시는 거죠? 아주 기본적인 것부터 여러분들에게 이해를 잘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벤심이라는 소프트웨어를 사용해서 시스템 다이내믹스의 두 가지 분석 중요한 틀이 있다면은 하나는 인과지도를 통해서 분석을 하는 거고 또 하나는 이제 시뮬레이션 모델을 만들어서 이제 분석을 하게 되는데 그 두 가지를 다 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가 이제 벤심입니다. 물론 이제 아까 회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벤심 외에도 뭐 파워심도 있고 스텔라도 있고 여러 가지 종류의 소프트웨어가 있습니다. 또 최근에는 이렇게 온라인 상에서 그 시뮬레이션을 할 수 있는 그 온라인 모델을 굉장히 많이 들어서 뭐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스마트폰에 그 앱스토어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심 앱스토어들이 또 있어요. 시뮬레이션 그 스토어라고 시뮬레이션 모델이나 어떤 특정 문제를 분석할 수 있는 툴을 개발해서 솔루션을 개발해서 그것을 온라인상에다 띄워놓고 그것을 이제 파는 스토어들도 있습니다. 그런 정도로 지금 굉장히 많이 발전이 되어 있어요. 처음에는 시뮬레이션 모델이 마치 그 포트란처럼 이렇게 프로그램을 짜서 이렇게 돌렸습니다. 이게 이제 유저 인터페이스들이 이제 굉장히 좀 편해졌고 이제 뭐 웹상에서도 돌릴 수 있을 정도로 많이 발전을 했습니다. 제가 처음에 배울 때는 그 다이나모라는 그 소프트웨어를 배웠습니다. 그러면 제가 배울 때는 87년에 이제 배웠는데요. 컴퓨터가 아마 그 하드웨어가 없고 그 디스크 드라이브 두 개 가지고 코팅하고 사용하는 걸 배웠는데 그때는 모델링 하는데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렸어요. 요즘은 뭐 금방금방 걸릴 수 있죠. 제가 오늘 지금 침 좀 먹겠습니다. 여기 스팀이 있어서 굉장히 더워요.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시스템 다이내믹스 방법론을 좀 말씀드리고 왜냐하면 이제 시스템 다이내믹스 처음 접하시기 때문에 굉장히 중복적으로 시스템 다이내믹스가 뭐다라는 걸 자꾸 인식을 하시고 그런 인식이 토대가 돼서 시스템 다이내믹스의 어떤 펌 도메인을 가질 수 있는 연구 문제들을 찾고 그 연구 문제들을 구조화해서 분석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뭐랄까 직관 그런 것들이 이제 이렇게 쌓이셔야 이런 문제들은 시스템 다이내믹스 툴로 분석했을 때 상당히 어떤 새로운 사실을 발견할 수 있고 분석 결과가 상당히 의미 있게 나온 그런 방향으로 가게 되는데 그래서 그런 쪽으로 한번 인플리케이션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시스템 시뮬레이션 소프트웨어 아까 이제 말씀드린 것 같은데 간단히 소개드리고 벤심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수 있는 어떤 기초에 대해서 쭉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되면 이제 벤심을 활용해서 모델링을 만들어보고 실제 여러분들이 모델을 만들어서 돌려서 시뮬레이션이 나오게끔까지 해드리고 싶은데 왜냐하면 작은 거를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돌려보면 그 다음에 뭐 연구 주제에 따라서 모델이 확장이 되겠죠, 그죠? 그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해보시면 다르고 일단은 한번 돌려보는 그래서 시뮬레이션 결과가 나오는 것까지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시스템 다이내믹스의 그 응용 분야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이게 혹시 레이어 폴드 가지고 계신 분 있어요? 없는 것 같은데.
저희가 준비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시스템 다이내믹스의 어떤 대표적인 저널이 시스템 다이내믹스 리뷰하고 그다음에 시스템 다이내믹스 그 어플리케이션이라는 저널이 있어요. 인터내셔널 저널 오브 시스템 다이내믹스 어플리케이션이라는 저널이 있는데 그 저널에서 이제 그 논문을 모집할 때 분야, 시스템 다이내믹스 분야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컴플렉스 러닝 다이내믹스, 그 복잡해 비상형 다이내믹스라든가 뭐 이렇게 케이오스틱한 문제를 다루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뭐 그 에너지 문제, 에너지 환경 문제라든가 그 다음에 헬스케어 다이내믹스, 의료 분야. 그래서 보면 그 시스템 다이내믹스하고 그 메디컬 사이언스를 연결시켜놓은 분야의 기술이 굉장히 많고요. 그 다음에 그 환경 분야, 에너지 분야, 뭐 교육 분야 굉장히 많은 분야가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오전에 이제 자료를 쭉 찾아봤는데 그 의료 분야, 특히 그 의대생들을 교육시키는 그런 툴로 시스템 다이내믹스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병리적 현상들을 이해하는데 피드백 구조들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런 것들을 이제 가르치기 위해서 이쪽 분야, 그 저널도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시스템 다이내믹스, 의료 분야. 그럴 정도로 이제 굉장히 그 분야가 다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각자 이제 굉장히 다양한 분야에서 연구를 하시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분야의 중요한 분석 툴을 배우게 되는 걸로 보실 수 있습니다. 저널을 한번 들어가서 보시면 시스템 다이내믹스 가본문의 요체인데 사실 지난해에 그 교육에서도 이제 많은 주제가 나왔었는데 이 선형적인 문제를 선형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과 이 시스템 다이내믹스라는 피드백 구조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의 어떤 차이를 잘 명확하게 이제 구분 안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저도 뭐 처음 배울 때 통계적인 아주 단순히 얘기하는 회계 분석적 사고를 가지고 문제를 풀려고 했기 때문에 잘 이해를 못했는데 중요한 건 이 피드백 구조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는 거고 이제 시스템 다이내믹스에서는 뭐냐면 이게 어떤 영역이 있고 그 영역에 하위 그 구성 요소들이 있는데 이 섹터와 그 섹터의 하위 구성 요소들 간의 다이내믹스를 분석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반 다이내믹스라고 그러면 그 도시 안에 하우징 섹터도 있을 거고, 뭐 랜드 섹터도 있을 거고, 뭐 잡 섹터도 있을 거고, 그죠? 여러 가지 그 파퓰레이션 섹터도 있을 거고. 근데 파퓰레이션 섹터 안에는 또 파퓰레이션과 관련된 구성 하위 요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다이내믹스를 분석하는 거고, 그런 분석을 왜 하냐면 이런 어떤 그 시스템의 구조 속에서 나타나는 어떤 다이내믹스가 이런 패턴으로 나타날 거라는 얘기죠. 이를테면 뭐 파동을 보인다거나 어떤 증가가 감소한다거나 뭐 러지스틱하게 천천히 성장하다가 빨리 성장하다가 다시 둔화되는 이런 패턴들을 보일 수 있는데 이런 어떤 패턴들 시스템이 보여주는 비헤이비어 증상들이 바로 이런 구조 속에서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럼 이런 패턴들이 왜 나타나는지를 이런 구조 속에서 찾고 그리고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결하죠. 처방을 하기 위해서는 이 구조를 이해한다는 얘기죠. 그리고 만약에 이 구조에서 어떤 구조가 잘못됐다면 이 구조를 바꿨을 때 과연 이런 패턴이 어떻게 달라질 것이냐 뭐 이런 것들에 이제 초점을 두고 분석하게 되는 이런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물론 이제 이런 것들은 단순히 분석의 설명이라든가 예측이라든가 처방뿐만 아니라 그 자체가 학습 툴로서 활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되면 이런 구조를 바꿨을 때 이런 형태가 나타난다는 것을 지속적으로 이렇게 해봄으로써 연구자 또는 학습자가 그 구조와 형태를 연결시켜서 학습을 하게 되는 그런 걸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사실 시스템 다이내믹스의 뭐 응용 분야에서도 이제 교육 분야가 있습니다는 이제 주로 시스템 띵킹 또는 이제 이런 그 분석 툴을 가지고 교육 분야에 적용하는 연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되면 교과서에 나와 있는 물리적인 현상들 또는 뭐 사회경제적 현상들 되면 뭐
수요 공급과 시장에서의 가격 변화라든가 이런 문제들을 분석하는데 또 교과서를 다시 재편하는 노력들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미국의 K-12 쪽의 연구를 보면 그냥 학습을 어떻게 하자는 게 아니라 그 교과서 속에 있는 지식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선형적인 구조들을 피드백 구조를 통해서 올바로 이해할 수 있고 되면 수요 공급 곡선과 시장에서의 가격 변화를 그냥 그죠? 이런 그 그래프로만 이해하면 굉장히 정적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 시장에서의 수요 곡선의 변화와 공급 곡선의 변화가 이렇게 해서 나중에 균형을 맞춰가는 이런 그 모델링을 통해서 시장에서 나타난 어떤 구조를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하는 이런 이제 연구들이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뭐 심지어는 뭐 그 햄릿의 그 구조까지도 그 피드백 구조로 분석을 해서 갈등이 어떻게 증폭되고 해소되는지 이런 것들도 이제 분석을 하는 것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뭐 저도 뭐 다른 교수님한테 그런 얘기지만은 그 영재를 선발할 때 그 영재를 선발하는 어떤 그 평가 도구로서 이 피드백 구조, 시스템 띵킹을 활용하는 예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어떤 문제를 주고 그 어떤 굉장히 그 디스크립티브하게 또는 그 서술된 그런 문제를 주고 그 문제 속에 어떤 구조들을 찾아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윤곽으로 이런 것들을 표현하는 능력 이런 것들을 가지고 평가를 한다고 하는데 좌우지간 시스템 다이내믹스 방법의 요체는 이런 데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사고의 발전을 보면 이벤트와 시스템 비헤이비어와 스트럭처의 문제인데 이벤트들은 사실 어떤 특정한 사건이 있다면은 그리고 다른 그 이후에 다른 사건이 진행이 나타나지 않았다면은 별로 우리가 관심 갖지 않죠. 근데 비슷한 사건들이 이렇게 자발적으로 이렇게 계속해서 나타나는 것을 보고 이제 우리가 비즈니스 이슈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문제 이슈를 정의하고 그다음에 그 이슈에 대한 토론을 통해서 그 이벤트들의 어떤 특성을 이해해야 되고 그런 이벤트들이 시간에 따라서 이렇게 나타난다면은 그냥 뭐 물가 돼지고기 가격이 떨어졌다거나 소 가격이 떨어졌다거나 이런 것들이 어떤 특정하게 일회적으로 나타나는 이벤트가 아니라 비슷한 이벤트들이 계속 있었고 그것이 히스토리컬하게 어떤 트렌드나 패턴이 있다라는 걸 우리가 찾아내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사실 이 속에 어떤 구조 이런 이벤트들과 이런 시스템 비हे비어 패턴들이 왜 나타나는지에 대한 구조를 발견하는 과정을 가는 거고 그리고 이런 구조와 관련되면 다시 이거에 대한 검증이라든가 설명하고 관련되는 거죠. 그래서 항상 이벤트를 찾고 시스템 비헤이비어를 추적하고 그 구조로 설명을 하는 이런 연구가 진행이 됩니다. 시스템, 우리가 연구하려고 하는 시스템이 뭔지 그리고 그 시스템에서 나타나는 어떤 주요 문제가 뭔지 이런 것들을 정리하고 그 다음에 변수의 탐색과 상호적인 관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스템의 문제와 관련된 굉장히 다양한 변수를 찾아내야 되고 사실 그 변수를 찾아내는 능력부터 이제 모델의 설명이 관련됩니다. 그 다음에 물론 이제 여기서는 사실 시스템 다이내믹스가 OR처럼 완벽하게 어떤 변수들이 주어져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변수들의 어떤 간주관성, 다양한 문제들 또는 그룹 모델링을 하는 그 참여자들 간의 어떤 간주관성 이런 것들. 근데 이런 간주관성이 전혀 없는 분들이 굉장히 지나친 독서적인 주관적인 분들이 있어요. 사실 뭐 회귀 분석에 변수를 넣고 빼고의 문제는 연구자가 결정하는 건데 그 연구자가 변수를 어떻게 식별하느냐에 따라서 모델이 달라진다는 거죠. 물론 회귀 분석을 돌리면 뭐 여러 가지 뭐 스텝와이즈나 이런 방법을 통해서 변수들이 추출이 되겠지만
그 전에 그 녹화한놓고의 문제는 사실 연구자의 문제니까 결국 시스템 다이내믹스도 연구자의 어떤 안주관성 이런 문제도 좀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게 파악이 되면 이제 물론 이제 여기서 시스템 범위, 경계를 어떻게 설정하느냐 굉장히 중요하죠. 제가 이제 최근에 제안서를 하나 쓰고 있는데 얼마 전까지 왜 소 파동이 있었잖아요, 그죠? 소황마이가 10,000원, 20,000원 내려갔잖아요. 근데 그게 사실 굉장히 오래 전부터 일어났던 문제예요. 그래서 근데 그런 연구들이 제가 이제 쭉 물어보기를 해보니까 외국에서는 그 시스템 다이내믹스 분석하는 연구들이 있었는데 우리나라에는 별로 없고 또 교과서적으로는 있어요. 김도환 회장님께서 교과서에 표현해 보셨는데 우리나라의 그 어떤 소고기 가격, 소가 파동 이 문제가 굉장히 좀 독특하더라고요. 제가 그 히스토리컬한 걸 쭉 봤는데 이 파동을 보이는 건 맞아요. 근데 파동이 처음에는 짧게 나타나 점점 파동이 길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점점 길어지는 거예요. 또 굉장히 재미난 현상이에요. 처음에는 파동의 주기가 뭐 2, 3년, 80년대에는 70년대에는 뭐 2, 3년, 80년대에는 뭐 4, 5년, 90년대에는 뭐 6, 7년. 그 다음에 지금은 거의 8, 9년 이렇게 진폭이 이렇게 진폭이라는 게 구간이 굉장히 길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걸 볼 때 그 연구를 하면서 제가 고민한 게, 야, 이건 연구의 경계를, 시스템의 경계를 어디까지 줘야 될 거냐. 이 호주산 소고기 수입이, 소나 미국산 소 수입까지 해야 되느냐, 뭐, 여러 가지 문제를 생각하게 되는데, 경계를 적절하게. 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어떤 변수의 탐색을 구조적으로 연결시키기 위해서, 특히 이 구조 속에서는 피드백 구조를 탐색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 피드백 구조를 탐색하고 그것을 이제 표현해야 되는데, 그죠? 그 표현을 하는 방법이 이제 분석 도구로서의 커즐 다이어그램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커즐 다이어그램을 벤심을 통해서 그리고 이런 커즐 다이어그램을 통해서 우리가 이 다이어그램 속에 피드백 구조를 연결하는 이 다이어그램 속에 양의 피드백 루트와 인의 피드백 루트가 어떻게 존재하는지 또 그 피드백 구조들, 루트들 간의 관계가 어떻게 그러니까 어떤 한 특정한 변수 문제를 중심으로 피드백, 양의 피드백 구조와 인의 피드백 구조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잘 살펴봐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것을 이제 스타플러 다이어그램을 만들고 그래서 여기서 레벨과 레이트 변수를 식별하고 그리고 이퀘이션을 만들고 사실 이 레벨과 레이트의 식별 시스템 다이내믹스가 다른 연구 분석 방법하고 차별되는 게 두 가지가 있다면 하나는 이 피드백 구조를 가지고 문제의 어떤 그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또 하나는 문제를 분석해 나가는 과정에서 이 레벨 변수와 레이트 변수를 구별해서 그것을 모델링 한다는 거예요. 다른 통계 분석에서 뭐 스탁이라든가 이런 개념을 갖고 있지만 이 레벨과 레이트, 스탁과 플로우의 관계를 명확하게 구분하고 그 구분이 사실은 오히려 피드백 구조를 표현해내는 능력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물론 인과지도상으로는 명확하게 구분을 안 하겠지만 결국 시뮬레이션 모델을 하려면 피드백 구조들이 결국 레벨과 레이트로 나타나야 돼요. 그렇게 이제 분석을 해야만 올라가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레벨과 레이트의 변수. 이 레벨과 레이트 변수에 대한 거 들으셨나요? 언제 들으셨죠? 다음 시간. 네? 내일이 아니고 모레. 배우진 않았어요? 네. 그래서 이 레벨과 저번 시간에 간단하게. 네. 그리고 그걸 이제 시뮬레이션하고 이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이제 모델의 결과, 시뮬레이션 결과를 해석하고 모델 파라미터를 평가하고 그다음에 유한되는 시나리오 그다음에 전략을 설계하고 그런 결과, 구조, 전략들을 가지고 성경을 이해시키고 소통해야 되거든요. 만약에 제가
컨설턴트라면 클라이언트로 이해시킬 수 있어요. 이거 의사결정자라면 치고, 내가 정책 분석가면 치고 의사결정자 설득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필요합니다. 소프트웨어는 뭐 벤심, 스텔라, 뭐 파워시리즈가 보시면은 특별히 뭐 다른 점은 없죠. 근데 제일 활용하기 쉬운 거는 개념적으로는 스텔라가 제일 제가 보기에는 쉬운 것 같아요.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그 인터페이스라든가 벤심이 좀 많아요. 벤심은 뭐 그 모레크로라는 구조를 어떤 특정 문제에 대해 적용할 수 있는 최소 단위로 모델을 만드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걸 이렇게 끼워 맞추면 모자이크처럼 끼워 맞추면 내가 개별적으로 모델을 개발하지 않아도 거기서 따라 맞출 수 있는. 그래서 마치 이제 블럭들이 모델 하나의 어떤 문제를 특정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블럭들이 많이 있으면 그걸 가져다가 이제 영역이 그걸 연결시키면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이제 쓸 수 있고, 결국 중요한 건 이제 벤심을 사용하는 거잖아요, 그냥. 그러면 벤심을 이제 실행을 좀 시켜서 실제 제가 강의를 하는 것보다 화면상에서 영상으로 사실 그 PLE 버전하고 그 전문가용 DSS 버전이 있는데요. 물론 이제 그 전문가용 버전이 활용도가 좀 훨씬 많죠. 여러 가지 활용도가 많고 변수 이 PLE에서 플로우 양방향 플로우 안 나오죠. 나와요. 네, 양방향 나옵니다. 그런 뭐 툴에 좀 차이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좀 저는 이제 전문가용 버전만 쓰니까 PLE 버전 잘 차이점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실행을 시키면 저도 한번 실행을 시키고 이것도 좀 이론적인 단어보다는 유튜브에다가 벤심값 열으셔가지고 직접 다 한번 해보셨으면 여기 좋겠어요. 벤심이 깔려있나요? 다 깔려 있으시죠? 안 깔려 있으신 분들 있으세요? 저 강의용에 선생님 지금 수강하시는 선생님들 노트북에 다 있습니다. 네, 다 있으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클릭하고 이러는 게 아주 애매하기 때문에 한번 해보시면은 금방 하는데 안 해보시면은 나중에 못 하십니다. 꼭 한번 오늘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벤심을 인스톨할 때는요, 이거 위에 걸로 해야 돼요. 밑에 걸로 하면은 이 60일 위에 날아가 버리니까 안 되니까 위에 걸로 하면 계속 쓸 수 있습니다. 인스톨할 때 지금 나오는 옵션들입니다. 요 끝에 가서 뭐가 파일이 없는데요. 시선. PLE를 띄우면 이제 이런 화면이 뜹니다. 근데 그 전문가용 버전은 좀 메뉴들이 더 다양하게 있어요. 전문가용 버전은 무료로 다운로드 받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사야 되는데 이제 뭐 해적관이 많이 돌아다니세요. 필요하신 분은 살짝
이렇게 쭉 다양하게 이제 펼쳐나갑니다. 중요한 건 이제 요런 그 풀다운 메뉴들은 거의 일반 소프트웨어랑 거의 비슷해요. 그러면 이제 저장하고 하는 문제, 그 다음에 카피 앤 페이스트. 모델을 카피해서 페이스트 할 수 있습니다. 단 이제 변수명이 똑같으면 이제 문제가 생기니까 그것만 좀 주의하는 거죠. 그 다음에 뷰에서는 중요한 건 여기 뷰에서는 특히 그 폰트나 컬러를 좀 바꾸는 거죠. 여기 앞에 거는 세로로 그 색깔이라든가 폰트를 좀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모델 SFP라든가 모델 에러를 체크하는 거나 유닛 단위들이 연결되어 있는 단위가 머리수라든가 시뮬레이션 여러 가지 리얼리티 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실제 또 중요한 건 뭐 이런 것들 하나하나를 다 설명하면 굉장히 오래 걸리는데 중요한 건 없습니다. 어려운 건 없고 진영이 좀 빨리 나가야 되는데 중요한 건 이제 여기 이런 메뉴들보다는 여기에 이제 모델 부분하고 이런 것들 활용하는 게 중요하고 여기 보면 이제 큐렌트 뭐 여기 여러 가지 아이콘들이 있잖아요. 중요한 건 이제 모델을 만들 때 모델을 만들어 가는 과정으로 중심을 하면 모델을 그릴 때는 여기 있는 변수를 씁니다. 그래서 왜 시스템 다이내믹스가 이 모델을 그릴 때 요것들을 구분해야 되는 게 중요하냐면요. 여기 보면 여러분들 마우스를 살짝 갖다 대면 여기 보조 변수라고 되어 있고 레벨 변수라고 되어 있고 그죠? 에러 화살표로 되어 있고 여기 웨이트 다른 말로 하면 플로우로 되어 있습니다. 요 사실 요 네 개의 어떤 그 메뉴를 가지고 모델을 구성하게 되는데 그 메뉴를 만들고 나면 이제 그 다음부터는 여기에 있는 메뉴들이라든가 이쪽에 있는 메뉴들은 활용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 모델을 만드는 인과지각을 그리고 모델을 만드는 과정으로 보면 이것들을 사용해도 되고 그 다음에 모델을 만들고 나서는 여기 있는 메뉴들이라든가 이런 메뉴들을 활용하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 모델을 만들어 봐야 되겠죠. 그죠? 모델을 만들 때 아까 제가 뭐라고 했냐면 일단 문제가 있고 그 문제에 대한 어떤 인과지각을 그렸다. 인과지각을 그릴 때 사실은 레벨 변수와 웨이트 변수에 대한 어떤 부분들이 되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그것이 아닌 어떤 무게 변수가 아닌 보조 변수를 이제 우리가 식별을 해야 됩니다. 쉽게 말하면 레벨 변수는 뭔가 이렇게 쌓여지는 변수 뭔가 이렇게 어떤 눈에 보이는 쌓여있는 상태가 눈에 보이는 이런 것들을 이제 레벨 변수라고 하고 그 다음에 웨이트 변수, 플로우 변수는 그것들을 변화시키는 변수 그러니까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키는 변수 우리가 레벨 변수라고 보면 예를 들면 주택수 그러면 그거 무슨 변수겠어요? 뭔가 주택의 어떤 스탁이 양이 쌓여있는 정도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죠? 근데 건축, 그런 거예요. 주택 건설. 그러면 주택수가 늘어나는 데 기여를 하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철거라든가 파괴 그러면 어떻게 되죠? 하우징 레벨이 줄잖아요. 그죠? 댐을 생각하면 댐의 물의 양은 뭐겠어요? 그죠? 댐의 물의 양. 생각해보면 댐의 물의 양은 뭔가에 의해서 변해가지고 수위가 어떻게 돼요?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죠. 그죠? 그러면 댐의 수문을 열어서 빠져나가는 것들은 아웃플로우, 나가는 거고, 그죠? 웨이트 중에서 아웃플로우. 비가 오거나 상류댐에서 물이 유입되면 그런 거예요. 댐의 수위를 높이잖아요. 그죠? 가장 쉬운 예를 들면 내 은행의 잔고. 월급을 받으면, 그죠? 잔고에 돈이 들어오면 잔고가 증가하죠. 돈을 인출해서 쓰면 감소하죠. 그죠? 시스템 다이내믹스는 그런 레벨 변수와 웨이트 변수를 중심으로 만들어진 필드의 구조예요. 그걸 찾아내는 거예요. 기업이 투자를 해서 신상품을 개발하고 마케팅을 많이 하면 그죠? 물건을 많이 팔리고 돈을 많이 벌고 또 투자를 더 많이 할 수 있어요. 그죠?
그리고 그 피드백이 일어나는 사이에서 뭐가 높아지는 거예요? 기업의 가치, 기업의 어떤 수익, 그죠? 재무 성격 좋아지는 거 아니죠? 그런 피드백이 있어서.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변수들을 식별하는 것부터 우리가 출발한다. 왜냐면 그걸 식별 못하면 그림을 그릴 수가 없어요. 그림을 그릴 수가 없습니다. 뭐가 뭔지 정해야 되잖아요. 그죠? 가장 쉬운 예를 들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은행의 어떤 잔고, 그죠? 분명히 존재해요. 그죠? 돈이 들어오면 또는 이자가 늘어나면 원리금 합계가 증가할 거고, 돈을 인출하거나 뭐 부채를 갚으면 줄어드는 거죠. 거기서 레벨 변수와 웨이트 변수와 보조 변수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자, 물론 인구를 예로 들면 어떻게 써요? 우리나라의 인구수, 파퓰레이션, 분명히 이걸 레벨이죠, 그죠? 인구는 뭐에 의해서 변합니다. 물론 자연적인 변화도 있고 사회적 변화도 있죠, 그죠? 출생 또는 사망에 의해서 변하고, 그죠? 또 뭐 전입이나 전출에 의해서 변하고. 그럼 구분이 돼 있어요. 레벨과 레이트. 그 다음에 중요한 건 이제 보조 변수겠죠, 그죠? 인구가 얼마나 주는지, 얼마나 감소하는지, 출생률이 얼마인지, 사망률이 얼마인지, 이거에 의해서 또 달라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것들은 이제 보조 변수로 해당합니다. 가장 기본적인 구조를 한번 보여보겠습니다. 인과지도를 그리는 걸 배우셨죠, 그죠? 아니, 안 배웠어요. 아직 안 배웠어요. 인과지도에 대해서 배우시죠? 네. 그죠? 그러면 스타플로우에 대해서 자세한 거는 모레 박경대 네. 교수님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는 거 좀 주세요. 원리합계, 잔고라고 할 수 있죠. 그러면 원리합계, 잔고가 많으면 많을수록 이자가 더 많이 발생하는 거죠. 그죠? 그죠? 이자가 늘면 다시 잔고는 늘어나는 거죠. 요거는 레벨 변수, 그죠? 레벨 변수. 얘는 웨이트 변수. 얘에 의해서 얘가 변합니다. 얘는 스스로 변할 수 없어요. 그죠? 스스로 변할 수 없어요. 얘에 의해서. 그 다음에 이자는 그러면 어떻게 결정할 거예요? 이자율에 의해서, 그죠? 이자율에 의해서 결정. 이게 세 개가 있어야 계산이 되는 거예요. 이 세 개가, 이거 하나 없으면 계산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실제. 그죠? 그러니까, 이 구조. 요게 피드백 구조죠. 그죠? 양의 피드백 구조입니다. 계속해서. 돈은 줄지 않잖아요. 그죠? 은행 너무 주는 경우가 있어요. 없죠? 이자율이 높으냐 낮느냐에 따라서 증가하는 게 얼마나 가파르냐, 둔화되느냐의 차이죠. 물론 뭐 손해보는, 원금 손해보는 경우는 상품도 있습니다만 그냥 이자율에 따라서 달라지죠. 그래서 이제 요거는 벤식으로 그려보겠습니다. 인과지도예요, 저게요. 그죠? 그러면 인과지도를 그릴 때는 사실 뭐 이런 레벨이나 이런 웨이트 변수들이 필요하지 않으니까 보조 변수만 다 그래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면 먼저 이 인과지도 그릴 때 이 보조 변수 아이콘을 물론 이제 구분해서 써도 되지만 이렇게 먼저 얘를 선택합니다. 벤식 소프트웨어는 뭔가를 하려고 할 때는 항상 그 아이콘을 선택을 하고 난 다음에 시작합니다. 아이콘을 선택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 단계는 위치, 그릴 위치를 정하고 그 다음에 변수를 입력하는 이런 과정으로 진행이 됩니다. 먼저 선택을 해야 되죠. 그죠? 선택을 하면 여기에 보면 화살표의 이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건 입력하는 종류가 뭔지를 얘기해 줍니다. 그러면 적당한 위치에다가 클릭을 합니다. 클릭을 하고 손을 치면 이제 저 박스가 열려 있어요. 그럼 여기다가 뭐부터 그래요? 어떤 변수부터 입력해도 상관없습니다만 이제 레벨 변수, 그죠? 잔고가 나와요.
이걸 치면 이제 입력이 된 거고요. 물론 이제 이 상태, 입력된 상태에서 또 다른 변수를 입력하려면, 그죠? 적당한 위치에다가 이자라고 칩니다. 이 상태에서 마우스를 갖다가 특정한 위치에다가 다시 클릭하면 얘는 자동으로 입력되고 또 다른 입력을 찾아야 됩니다. 엑셀하고 똑같아요. 그죠? 타이핑하고 커서를 내리면 자동으로 입력됩니다. 여기다가 이자율이라고 씁니다. 그래서 이 위치는 적당히 이렇게 조정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이제 앞시간에서 인과지도가 뭐라는 거 배우셨죠? 그죠? 인과지도의 요건이 있잖아요. 그죠? 변수와 변수를 연결한 링크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극성, 폴라리티를 나타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피드백 구조가 양의 피드백 구조인지, 음의 피드백 구조인지 나타내줘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먼저 인과 영향을 주는 방향, 그죠? 그 방향부터 먼저 올바로 지정을 해야 되는 거죠. 그죠? 잔고가 늘어나면 이자가 늘어난다. 이때는 화살표 요거를 클릭합니다. 그래서 화살표를 클릭하면 모두가 화살표를 입력하는 모드를 바꾸게. 그러면 화살표를 반드시 변수명 안에서 출발을 해서 밖으로 나가야 돼요. 이런 데다가 헛다리 짚으면 입력이 안 됩니다. 항상 이 변수명 안에다 놓고 클릭을 하면 마우스를 띈 상태에서 마우스만 이렇게 돌리면 위치가 됩니다. 이걸 물론 직접 연결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넣어도 되고요. 한번 중간에 꺾었다가 다시 들어가면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자, 이게 이제 하나가 연결된 거고요. 물론 자, 지울 때는 얘 있죠? 딜리트 아이콘이 있습니다. 얘를 가지고 지울 때는 여기 화살 촉이라고 하면 지워집니다. 모든 걸 다 지울 건 맞습니다. 이렇게 직접 입력을 해도요. 화살표를 직접 그리고 나서 핸들을 이렇게 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적당한 위치를 이렇게 그러니까 피드백이니까 루피니까 원을 그릴 수 있도록 이렇게 적절히 화살표를 배치해서 연결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다시 얘가 일일이 이렇게 피드백이 되죠. 그 다음에 모양을 만듭니다. 가급적이면 선들을 크로스되지 않고 원을 그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자율은 보조 변수인데 얘는 이제 이자를 요거 이제 화살표 연결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는 이제 폴라리티를 정해줘야 되죠. 지정해줘야 되죠. 폴라리티 지정은 벤싱은요 이 곳곳에 숨어 있어요. 변수에다 놓고 클릭하고 변수명에다 놓고 클릭하고 화살표에다 놓고 클릭하면 그 안에 메뉴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 화살촉 위에 나가 놓고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면 뭔가 이제 입력할 수 있는 게 열립니다. 창이 열립니다. 그래서 이자에서 잔고로 가는 화살표로 연결이 되어 있는 경우에 극성을 이제 표현을 해요. 폴라리티는 여기에 non 플러스 마이너스 그 다음에 S나 O는 same direction, opposite direction 표현입니다. 그래서 같은 의미입니다. 플러스는 우리 왜 통계에서도 플러스는 같은 방향으로 영향을 주는 거고 마이너스는 반대 방향으로 영향을 주잖아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같은 의미지만 다른 점은 뭐냐면 통계에서의 변수와 변수 간의 변수가 플러스면 항상 플러스잖아요. 근데 얘는 항상 플러스가 아닙니다. 플러스라는 얘기는 A와 B와의 관계가 동일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만약에 어떤 영향을 받아서 A가 감소됐다. 그럼 뭐예요? A가 B에 영향을 주는데 B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감소하는 거예요. 어떤 영향을 받아서 만약에 A라는 변수가 증가하면
T라는 변수도 같이 증가한다. 그런 의미에서의 플러스입니다. 플러스면 여기 플러스를 하고 이렇게 하면 여기에 플러스가 입력이 됩니다. 요 폴라리티 플러스 마이너스의 위치는 조정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물론 이제 마이너스를 할 수도 있고요. 마이너스를 넣으면 마이너스가 됩니다. 올바른 거 알겠죠? 그 다음에 포지션. 요 플러스 마이너스의 포지션을 이 모델을 만들다 보면요, 얘네들이 막 잠겨버리는 거예요. 움직이지 않아. 그때는 이제 또 손을 이용해서 얘네들을 움직여줄 수 있어. 만약에 제가 지금 왜 그러냐면 아까 이걸 하니까 얘네들이 가려버리잖아요. 그래서 얘를 옮기려고 해요. 그럼 여기 화살 손이 있죠. 손을 선택한 다음에 얘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move, 그죠? 사이즈, 크기와 이동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블럭 지정을 한 다음에 얘네들 이렇게 움직여 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플러스는 플러스를 놓고, 그 다음에 이 위치는요, 다시 들어가면 여기에 에로헤드와 핸들에 이제 인정을 한다는 거예요. 보면 요놈은 요 에로헤드에다가 인정하는 거예요. 핸들은 여기. 요 핸들이 어디에 와 있는지. 요 핸들도 물론 조정이 돼요. 이렇게 옮겨갈 수도 있고 이렇게 갈 수도 있는데 이 핸들에다가 인정하고, 그 다음에 인하고 아웃사이드는 이쪽이 인, 이쪽이 아웃. 안과 밖으로 이제 위치를 바꿀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얘는 이렇게 플러스를 놓고 아웃사이드를 넣었어요. 아웃사이드를 넣으면 이렇게 되고요. 물론 인사이드를 넣으면 이렇게 위치가 되는 거예요. 물론 핸들에다 놓으면 핸들에 선택하면 이렇게 이쪽으로 가죠. 얘를 이렇게 움직이면 이렇게 오고, 그죠? 그 다음에 물론 이제 그 선의 굵기도 지정을 할 수가 있어요. 색깔도 지정할 수가 있고, 이렇게 크게 할 수도 있고, 색깔도 이렇게 바꿀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뭐냐면 여기에 들어가면 여기 딜레이 마킹이라고 있잖아요. 딜레이 마킹. 딜레이 마킹은 변수 A 변수가 B에 영향을 줄 때 그 A의 영향이 시간 지연이 일어나는 경우에는 이제 딜레이 마킹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 시간 지연이라는 것도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시스템 다이내믹스 모델링이나 시스템 다이내믹스 툴이 갖는 어떤 장점 중에 하나가 그 시간 지연을 고려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다른 통계 분석들은 시간 지연이라는 게 없어요. 물론 이제 그거를 다른 어떤 통계적인 걸로 표현할 수 있지만 이 시간 지연이 시스템 다이내믹스 어떤 모델에서 굉장히 장점을 가지는 거죠. 때문에 뭐 약을 먹었을 때 약의 효과라든가, 그죠? 그 다음에 뭐 건설 투자를 했을 때 투자금이 뭐 집행이 된다고 해도 그게 뭐 도로가 만들어지거나 뭐 하는 데는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그죠? 뭐 그런 것들 또는 정보가 전달되는데 뭐 시간 지연이 일어난다든가 또는 물질의 지연, 그죠? 그러면 소형댐에서 문을 열면 그놈들이 할당 때문에 이렇게 도착하는 데에 따라 여러 가지 시간 지연이 물질이 있어야. 근데 그거를 뭐 어떤 피드백 구조 여러 가지 뭐 모델링성에서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 레벨에서 연결시킬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시간 지연이라는 함수를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좌우지간 시간 지연이라는 항상 중요한 것. 우리가 사실 약의 효과라든가 이런 것들은 시간 지연이 굉장히 중요하고 또 시장에서의 어떤 반응, 공급에서의 반응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농산물 가격 파동이 일어나는 이유, 그게 뭐겠습니까? 뭐겠어요? 이유가 뭐 수요가 뭐 부족하고 공급이 부족하고 뭐 수요가
급증하고 이게 아니에요. 사실. 그것을 조절하는데 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면 제가 파종을 하는 봄에 배추 씨를 파종하잖아요. 근데 그 배추 씨를 파종했을 때 누가 얼마나 심었는지 모르잖아요. 그리고 배추 가격이 얼마가 될지 모르잖아요. 추가 시가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그 시간 지연의 어떤 파동은 다르고 원인이 있습니다. 조절을 못합니다. 그런 자 모델 하다 보면 이게 나와요. 그죠? 이제 모델 이 작업을 저장하는 여러분 원하시는 연속 들어가는 아무런 이름이나 저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딜레이 마킹 이렇게 표시하면 딜레이 마킹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물론 이 변수에서는 딜레이가 존재하지 않지만 이자가 바로 계산되는 거니까 딜레이가 존재하지 않지만 딜레이 마킹이 이렇게 한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얘는 이제 양의 피드백이 있죠, 그죠? 이것이 양의 피드백 루트라는 걸 이제 표현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거는 여기 커멘트 이걸 누르면 이제 커멘트를 입력할 수 있는 거예요. 모드로 바뀝니다. 그래서 이 상태에서 여기 피드백 루트 안에다가 이제 그걸 표시해 주는 거예요. 이걸 누르면 이제 창이 이렇게 쫙 열려요. 여기 보면 쉐이프 머리냐 뭐 손이 없느냐 그죠? 이쪽은 이제 쉐이프의 형태고 그 다음에 텍스트 여러 어떠한 그래서 커멘트를 이제 입력하는 방식도 있고 여기에 그래픽 모드를 사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지를 누르면 여기에 플러스 마이너스 균형 눈덩이 이렇게 있는데 그래도 일반적으로 쓰는 게 이제 이렇게 플러스를 넣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시계 방향하고 시계 반대 방향으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요거는 이제 시계 방향으로 돌아가니까 이렇게 시작을 하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피드백 루트가 있어요. 이렇게 이제 만들어지게 됩니다. 물론 이제 이게 음의 피드백으로 보면 다시 수정하고 싶다 하면 얘를 누르고요. 다시 여기 들어가면 수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마이너스 표시를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좀 마이너스 표시가 되죠. 그 다음에 다시 수정하려면 또 이 균형이라든가 음의 피드백으로 보면 이렇게 균형 표시가 이렇게 균형이 되고 그 다음에 눈덩이로 가면 이렇게 양의 피드백 눈덩이처럼 들어가는 거 표현할 수 있습니다. 물론 연구 과정에서는 이렇게 쓸 수도 있지만 굉장히 복잡한 문제고 피드백 구조가 많아요. 피드백 구조가 굉장히 많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하겠어요? 그 몇 번째 피드백 루트인지 몇 번째 피드백 루트인지 이걸 표시해 줘야 되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이런 방법을 쓰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음의 피드백 루트, 밸런싱 피드백 루트다, 그리고 첫 번째 피드백 루트다. 그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양의 피드백 루트니까 이렇게 되겠죠. 그죠? reinforcing이다. 그래서 넘버링을 해서 왜 인간적으로 굉장히 복잡하고 그러면 피드백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그럴 거면 저렇게 이런 거. 물론 여러분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해도 됩니다. 한글로 쓰고 일도 해도 되고 양 쓰고 일도 해도 되고 그런 거 여러분이 얼마든지 선택적으로 할 수 있는데 그때는 여기 커멘트를 입력을 하고 그 다음에 요게 화살 반대 방향으로 가면 이렇게 돌아가고 요게 맞아야 된다니까요. 지금은 안 맞잖아요. 그죠? 이렇게 돌아가는데 이렇게 돌아가는데 잘못. 그럴 경우에는
줄바로 바꿔줘야 돼요. 시계 방향, 시계 반대 방향으로. 시계 반대 방향으로 바꿔줘야 돼요. 그래서 요게 제일 간단한 인가 구조, 인가 지도를 의미하는 피드백 구조를 의미하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요거까지 하면 이제 뭐 더 복잡한 거는 뭐 얼마든지 더 복잡하게 그릴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 자, 그러면 얘네들 이제 그렸잖아요. 이거 보전의 한 판에서 깨졌나 봅니다. 벤신 버전들 간의 한글 코드가 좀 틀려가지고요. 깨지는데, 그러니까 변수의 한글 변수를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시뮬레이터는 벤신뿐이 없습니다. 스텔라에서는 한글 변수를 못 쓰니까. 이건 제가 DSS 버전에서 만들어서 준 거예요. 이게 좀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여기에 이걸 왜 제가 하냐면, 이게 그 인간적으로 그리고 난 다음에 사용하는 툴이 또 있을 수가 있어요. 요것 때문에 이제 제가 했는데, 요거는 좀 복잡한 인간적을 가지고 설명을 해야 되는데, 좀 쉬었다가 저거를 세팅을 놓고